육회상계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용주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공식 출범 이야기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무임승차 폐지 요 얘기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 한 40년 정도 이어진 정책인데요. 뭐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과감하게 꺼냈어요. 요거 폐지하고 대신에 월 10,000원씩 12번 12만 원 연간 혜택을 주면서 그거 다 쓰면 40% 할인 그렇죠. 도입하겠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돈이 들어가는 정책,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두 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형평성,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 지금 노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하는 부분은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대부분 많이 부담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략 3조 원 내외가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무한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정책 이슈 파이팅 면에서 상당히 잘했고,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 정치인들을 가릴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이미 논쟁이 붙은 건 성공적이에요.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언급을 안 해. 그건 실패한 이슈 파이팅인데 이거는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렸냐. 그러니까 무임승차 폐지가 아니라 네. 월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도 되는데 뭔가 이슈 파이팅을 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많이 화가 나셨다고. 엄청 화나셨죠. 폐륜화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했던. 딱이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접근 방식은 맞아요. 근데 폐지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국가 재정 수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폐지를 던지면서 제 생각에는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해야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름대로 이 사회에 대해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복지 차원 그리고 보상 차원, 감사 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보통 시혜성 정책이라고 하지만 노인들 분이 하시는 말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너는 젊어봤냐? 아니 너는 늙어봤냐? 나는 네. 젊어봤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노인 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 대중교통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정책 지향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내놓은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6만 5천 원 얘기했고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청년층 3만 원 얘기했고 뭐 지역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과 복지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이동권에 관한 권리의 문제 또는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정책 체계의 문제로 아예 그러니까 이 같은 사안을 놓고 비용을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저희는 완전 정반대 쪽이라서 뭐 이게 그냥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지금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버스 노선이나 이런 데에서 구조적 적자가 나는데 대신에 이분들의 사업성을 굉장히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영제에서 더 공영제로 가야만 전체적인 비용도 사실 다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적자 버스 노선 뭐 이런 데서 사장님들 억대 연봉씩 받아가고 이런 것들 개선하면 또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를 들어 지하철 무리한 지하화 이거 몇십조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양당이 지금 서로 하자고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당장 이동권을 더 확대하는 문제가 더 필요한 우선순위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저는 이거 듣자마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낙연 대표가 이거 받을 수 있나? 이거 같이 나중에 합당하고 뭐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이낙연 대표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질문을 첫 번째 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는 확실히 이 젊은 층을 타깃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 요즘 경로당 인사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70대 후반, 80대 분들이 많아요. 60대 후반, 70대 분들은 그 어디든 계속 다니려고 하세요. 못 가본데 한번 가보고 예, 인천공항도 한번 가보고 예. 춘천도 가보고 하시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정말로 교통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이구나. 이분들이 그 60대 후반 70대 분들이 경로당 가시면은 젊다고 안 들여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라도 좀 그 방법은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폐지라는 이름으로 던져놓은 것은 저는 솔직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지대 통합까지 걱정을 하셨네요. 공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승환 피곤해. 이승환 위원장님 말씀 옳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결정하고 집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논의해보고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보자. 이것은 정책 결정 과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쉬운 행정과 정책은 뭐냐면요. 그냥 돈 들이는 거예요. 그냥 빚 걱정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 걱정하지 않고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복지 혜택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나라의 빚은 걱정하지 않고. 그건 무책임한 정치인이죠. 분명히 여러 가지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 문제가 또 재정 건전성의 이슈로 볼지 세대 문제로 볼지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승환 위원장이 짚어주신 것처럼 제3지대의 미래에 관해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란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거지 뭐. 미래대연합의 이원욱 의원도 갈라치기라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했거든요. 제3지대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쭉 지켜보면서 일단 광고 듣고 오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대표는 예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추대됐는데 당 색깔이 오렌지색이더라고요. 이 색깔을 두고 또 이색 우리 건데 하는 목소리가 누가 아니, 그래요? 뭐 부산 롯데에서도 나오고 하나? 네, 뭐 하나에서도 나오고 또 안철수 의원이 내가 다 해왔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디부터 들어볼까요? 서영주 의원부터 생각. 아니 뭐 색깔 논쟁까지 또 붙었으면은 이준석 전 신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아까 그 교통 요금 폐지 부분부터 이제 색깔까지 내 거다 막 하면 굉장히 좀 이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빨간색 우리 민주당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당색 부분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최근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운임료 폐지하는 거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이 부분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당색까지 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개혁신당 부분이 아마 이 삼지대를 좀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슈를 다 끌고 가고 있으면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좀 나중에 되면 그냥 숟가락 얹는 수준밖에 안 돼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캐리하고 있지 않냐는 좀 판단이 돼서 좀 분발 나머지 하셔야겠다. 이렇게 색깔까지 화제가 되는 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반갑지는 않은 저희는 거군요. 반갑죠. 반가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삼지대를 이끈다는 자체는 반가운 문제죠. 예를 들면 아주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삼지대에 축이 돼서 그 삼지대를 다 이 쥐락펴락하면서 견인을 한다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지만 그냥 대놓고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삼지대에 축을 세운다. 그럼 국민의힘 쪽이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은요? 이게 주황색이 뭐 노회찬 정의당의 노란색과 새누리당의 빨간색 합쳤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에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근데 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당시에도 지금은 진보당이 됐는데 민중당이 그 색깔을 쓰고 있었어요. 주황색을. 그랬더니 예. 뭐 이쪽은 주황이고 저쪽 오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또 뭐 민주노동당이 주황색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건 다 빼먹고 안철수 의원이 내가 뭐 해봤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색깔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별론 것 같아요. 저희도 노란색 지금 뭐 쓰고 있지만 평민당이 노란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녹색당이랑 선거연합정당 추진 중에 있는데 녹색당은 뭐 이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녹색당이지만 자민련도 녹색당, 통일국민당도 녹색당, 국민의당도 녹색당, 그러니까 녹색 다 녹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녹색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새정치국민의 민주연합 때였나? 어쨌든 그러니까 소나무. 별로 색깔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굳이 논평할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과연 이 개혁신당을 어떤 세대들이 좀 지지를 하냐 이것도 굉장한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가 보통 2030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보다 또 많은 높은 연령층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다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은 다 그냥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이준석 대표 측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구 구성원상 20대가 그렇게 좀 많은 편도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많다라는 것도 그냥 당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과 열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렌지색이 화제가 된 것도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가지고 우리 정치 인싸에서 네. 뭐 이준석 신당 뭐 오렌지색 하든 말든 우리가 아이템으로 다루지 않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화제가 되기는 했죠. 근데 지금. 이선영 앵커님 입에서 야 오렌지색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김준우 우리 위원장님은 아니 뭐 별로 뭐 이거 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화제를 불러일으킨 거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의 희망 생기고 나서 뭐 색깔이 어떻네, 당원이 어떻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정책도 많이 냈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비견했을 때는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좀 이슈 선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3지대에 좀 분발하셔야 된다. 저도 그래서 어제 그 창당대회 천하람 천하람 위원장이 네. 전화해서 이제 와달라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같은 시간에 이태원 참사 거부권 반대 집회가 있어서 제가 또 발언을 해야 돼가지고 네, 하여튼 개혁신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기는 어때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2030만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을 4050에서도 또 TK에서도 많이 지지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올 때 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일단 색깔 논쟁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저는 뭐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창당 준비 위원장이 3명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탈당한 하원하 의원이 이미지 컨설턴트잖아요.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 뭐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색깔 타깃이 누구냐 했을 때 제가 이 색깔 딱 나왔을 때 20대 30대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글자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였냐면 그 예전에 1위 하던 토익책 표지하고 뭔지 알겠다. 네. 그 표지하고 그 글자체를 그대로 바꿨었어요. 네. 표절 의혹이야? 네. 아니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똑같아요. 네. 글자체까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확실히 지금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몇 년 전에 이제 토익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라면 한 10년까지도 네, 맞아요. 폭넓게 그러니까 반응을 그래서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뭐 수학의 정석이나 성문종합 영어 그 표지 딱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준 것 같거든요. 이건 이승환 위원장 생각이신 거죠? 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이거 노렸으면은 이 세대 타겟은 잘한 거다라고 진짜 하는. 저는 네.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문제집인지 전혀 상상이 안 돼서 다른 문제집을 봐서 뭐 우리가 뭐 맨투맨 기본 영어 하면 표지 떠오르는 것처럼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토익책 딱 그 이미지, 예,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20보다 30이 많다. 20대들 중에서도 그 이준석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지금 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지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 지금 다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한 당원 모집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놓는 정책이나 메시지들이 우리 당 지지층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건데 저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나 야권에 대해서는 비판 비난 한마디 없거든요. 계속 대통령이나 그 우리 쪽을 향해서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보수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애정이 조금 많아서. 전에 들은 질문이 음. 4050층 아 4050이요? TK 쪽 네. 이쪽에서도 그다-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랑 지지자가 좀 겹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없어요? 호기심이죠. 아, 네, 호기심이다. 호기심이죠. 이제 호기심이 이제 호응으로 이어가기까지는 이제 정책들을 내놓는 과정과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지금 좀 너무 이준석스러운 뭐 대중스러운이라기보다는 이준석스러운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장 소장님은 어떤 말씀 방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도 참 아끼는 후배고 이승환 위원장님도 아끼고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서 다 아끼고 다 사랑해. 냉정하게. 파주의 서용주 아끼고. 부대변인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할까요? 아니 근데 그 한 가지를 그래요. 이제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에서는 TK 쪽에 40대, 50대층 이게 현상이에요. 그냥 이게 뭐 총선이 아주 많이 남았다면 말한 대로 호기심이죠. 근데 선거를 80일 앞뒀습니다. 예. 이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움직일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80일 남은 총선은 거의 총선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기심에 40, 50층이 지금 개혁신당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가 하는 거 봐서 빠질까?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미 결단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했다. 근데 특히 40, 50대층은 이번 정부 특히 국민의힘의 보수로서의 비전을 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도 속도 나도 속았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공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메시지 주가 개혁신당의 아주 그 기치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냥 속은 사람 다 모여. 그게 뭐 속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 이 속은 것을 80일 뒤에 내가 심판하겠어. 이런 그냥 움직임이거든요. 이거 단순히 호기심과 홍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예전에 좋겠다. 지금-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혁신당인데 예전에 바른정당의 가칭 이름이 개혁보수신당이었어요. 그때 우리 장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지지율 18%까지 나왔어요. 그 엄청나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호남이나 충청 기반이 아니고 가치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18%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선거 때까지 가서 까보니까 6.4% 나왔어요. 이게 저는 그 어떤 새로운 개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그 정도 포션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그거는 잘 보시는 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거예요.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누구였죠? 대통령이 당시 그때 탄핵 이후죠. 탄핵 이후잖아요. 그래서 대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선 네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총선은 또 달라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아니 이 신호를. 총선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지금 심상치 않은 부분은 여권에서 이제 뭔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지만 마지막에 이런 뭐 저희는 늘 도전하고 실패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이제 당이 추구하는 가치랑 상징이 이제 힘이 붙으려면 각 지역 조직에서 힘 있는 지역구 후보, 조금 인지도 있는 지역구 후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에 맞춰줄 만큼 그 영입 속도나 뭐 소위 뭐 이삭죽기라도 좀 나고 있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더 힘이 못 붙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 비례에서는 굉장히 뭐 돌풍의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그렇죠. 뭐 저희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이른바 양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첫 번째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거를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데이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닥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누구도 지금 내기는 단정하게 어려워 보인다. 저는 차라리 지역구 선거 부분에서는 따로 가든 같이 가든 그래도 호남 쪽에 이낙연 신당 쪽에서 조금 더 몇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로 나올까요? 뭐 대구에서 한번 붙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니면 계속 잔소리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나가라고 잔소리하고 비례로 계세요? 나가라. 무조건 배지를 달아라. 들어가라. 싸움하지 네, 얘기하셨죠. 말고.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지역구 출마해가지고 배지 달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치인은 배지를 달아야 정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계속 평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배지를 다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비례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그 전통적인 지역구도랄지 이 네. 전통적인 정치의 판을 흔들 만한 이제 강력한 인물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려울까요, 지역구? 이게 지금 너무 양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들이 너무 강력하게 상대당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3신당을 선택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준석 대표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찍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저는 비례로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본인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호남을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에 대구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좀 그렇게 요즘 이제 대구가 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세종도 살짝 이렇게 건드려 보는 세종. 이런 기사들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저희가 2012년에 저는 그때 뭐 당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해가지고 했던 거 경우 빼고 지역구를 돌파한 진보 정치인,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었던 진보 정치인이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정도거든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희는 창원이나 울산 같은 경우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영남에서 붙어가지고 해볼만한 데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 되면 차라리 3자 구도에서 돌파할 수 있는 데가 수도권은 어렵다고 보고 아마 세종은 어떨까라고 지금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 같아요. 노원구는 아니 그럼 그럴 어떻게 것 되는 같으면 거예요? 비례를 가는 게 낫죠. 너무 뜬금없는. 왜냐면 차라리 TK로 가는 거, 대구로 가는 거는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도 있어서 나름대로 본인이 지더라도 의미를 안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종으로 가서 당선이 돼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게 본인의 개혁신당의 기치를 이끌 만한 리더로서의 자리를 포지셔닝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장성철 소장 말대로 비례 가는 게 현실적이고 그게 맞다. 저도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천하람 좋다, 허은하,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비례로 쫙 이제 포진을 해 있으면은 그래도 야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배지 달고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 지역구에서는 내가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국민의힘 찍어도 비례 정당에는 야 이런 사람 한번 내가 지지해줘야지라고 해서 예.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쫙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당을 만드는 중추 세력들이 다 지역에 가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인사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딱 채워놔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 누구지?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비례대표 득표율이 낮아질 것 같다. 그 저는 지금 창당을 하려고 하는 제3신당의 중요한 분들은 다 비례로 가셔가지고 다 배지 다르시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안 될 것 같다. 같아요. 아니 그러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비례로 다 가면 나머지 오는 사람들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은 니들 다 노른자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야. 왜냐면 지역구 한 명 정도는 출마해가지고 괜찮지만 지역구 출마하고 싶어가지고 막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기로는 국민들 눈에서는 그럴 거예요. 봐라 이거 해서 개혁신당 한다고 해놓고서 결국엔 너를 배치 먹으려고 비례를 안정적으로 가는 거야? 비단길은 깔고 나머지는 지역구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와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권력은 들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 배치 달고 싶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 달고 싶다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를 가도 명분이 되지만 허은하 천하람은 전사로서 지역에 가서 뛰어야 된다. 저는 그런 배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이제 뛰고 있는 뭐 이승환 위원장 마케팅 차원에서 다 하면 이준석 좋겠지만 대표가 현실적으로 어디 갈지 힌트는 자기가 어디 갈지 얘기 안 하는데 이낙연 대표한테 나 같으면 개항을 간다 그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전 이게 힌트 같아요. 무슨 이준석 힌트예요? 대표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요 그럼? 예. 저는 근데 가장 이준석이 어디 가서 가장 내가 감동을 느낄까? 용산 가나? 뭐 다른 당이 아니고 저는 감동. 상계동 가면 제일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상계동? 개인적으로는. 중랑 가요. 원래 중랑 가는 거 아니에요? 중랑? 노원에 가야 된다. 맞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계동에서 또 그런 조롱이 막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상계동 또 공천 줄까봐 도망간 거다. 맞아요. 자기 해도 안 되니까 간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상계동이 지형이 막 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가불병이었는데 이제 그 사도도 학교대요, 조정이 학교대. 되고 그리고 지금 예, 거기에 학교대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좀 다 비어 있어요. 그 가불이 다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다시 나의 그 뭐 생물학적 고향이고 정치적 고향으로 다시 간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뭔가 이준석스럽다 하는 거지. 여기를 뭐 대구 간다, 세종 간다, 어디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이준석스럽지 않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랑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지금 하시죠. 되나요? 일단 광고 듣는 사이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 신당이 좀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속도는 약간 좀 더딘 천천히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3지대 통합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뭐 민주당에서 탈당한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미래대연합은 어떻게든 설 전에 우리 이거 얘기 좀 해서 통합 속도를 내자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반면 좀 잘 움직여주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계산이 깔린 건가요? 근데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전 의원하고 제가 얘기 좀 해봤는데 네. 뭐 빨리 설전에 하자라는 거는 그냥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네들도 설전에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 제 세력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한 내부 구성원들 설득도 좀 하고 각자 좀 영입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충분하게 세력을 만든 다음에 설 이후에 이제 양당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아마 2월 15일 이후에 나타날 거예요. 그분들이 합류할 수 있게 큰 세력으로서 둥지를 트는 것이 맞지. 지금 뭐 어설프게 합쳐봐서 정치적인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내부 토론하고 뭐 큰 둥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양쪽도 다 그런 생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장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러다가 따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결국엔 같이 가기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로 길을 가겠다는 건 1%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분들이 함께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99% 이상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같이 할 가능성을 한 80%, 뭐 70%에서 80% 정도로 예. 보긴 하고, 일단은 현재까지의 이제 이런저런 분석을 보면, 뭐 여론조사 MBC에서 나온 거나 이런 것저런 걸 보면 합쳤을 때 전체 지지율은 빠져요. 예, 뭐 1+1은 뭐 3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일단 더 올려놔야, 각각의 지지율을 더 올려놔야 합쳤을 때 그래도 파이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 이제, 그리고 주도권 싸움에서도 여기는 3석을 갖고 있고 여기 나머지 2개는 1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주도권이 있으니까 이삭줍기나 인재 영입에 각자 이제 여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도로 보면 이분들이 합친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바뀔까요? 딱히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나눠야 될 자리만 많아지고 전체 퍼센트는 떨어지는데, 그럴 거면 각자 비례 공천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굳이 무리해서 꼭 통합해야 돼? 라고 하는 형태들을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게 인터뷰를 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이쪽이 전체 합치면 빠지는데 나 더 나눠줘야 돼. 그럼 각자 있고 그냥 몇 석 더, 한두 석 자기 사람, 자기 세력을 더 공천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가능성, 그러니까 각자 그냥 끝까지 가는 가능성도 한 20% 정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좀 반대로 봐요. 반대로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갈 가능성도 절반이고 같이 갈 가능성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반반 정도로 보시는 지금 거예요? 보면 이준석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조금씩 어깨 싸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발언들이 인천 개항을 가셔라라는 예. 것들은 그건 굉장히 따지고 보면 공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결호라. 예. 그러니까 당신 이재명 대표 싫어하잖아.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복수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좀 모욕적일 수도 있겠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던지냐면, 지금 이준석 쪽의 개혁신당은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이 3지대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선점을. 근데 이낙연 쪽의 미래대연합 쪽은 뭐냐면 의원 머릿수로. 그렇죠. 지금 3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끌어올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6, 7명, 8명이 되면 3지대에서 의원 수를 가지고 결국에는 3번을 받으려면 3번 싸움에 3번 싸움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그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3지대를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저는 그 싸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나중에 봐서는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한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미래대연합 쪽에서는 여차하면 그냥 우리가 간다. 솔직히 의원 머릿수 7석이면 3번 받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은 결국에는 개혁신당은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제 판이 깨지는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삼지대가 완성되려면 결국에는 삼각형 빅텐트에서 오른쪽 보수 진영의 대표 진영은 개혁신당이고 왼쪽은 말하자면 진보 쪽은 미래대연합이에요. 미래대연합.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양쪽을 채워가면서 누가 더 이 삼지대의 선두로서 앞설 것인가. 라는 것들이 저는 지금 그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속도를 내려면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끊임없이 개혁신당 제3세력에 대해서 폄하하고 내부 갈등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정략적인 분석을 정확한 하는 분석과 소영주 이해를 도와주기 부대변인의- 위해서 제가 아니, 근데 많이 그럴 고심했습니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둘이 합쳤는데 20석이 넘어. 그럼 이제 막대한 정치 자금이 나라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 둘이 합쳐도 20석이 안 됐다. 그러면 따로 할까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제3지대를 자처하시는 분들의 정치가 3번을 차지하는 정치로 타락하고 있다. 6명 싸움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심하고 봤을 있다? 때는 저희가 지금 3번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정의당은 3번.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아니라 교호순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교호순번제로 이 국회의원 선거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호순번제 얘기까지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헌법소원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녹색당에서 이걸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차별이다. 차별인데 예, 우리 예. 정당을 존중해야 돼서 합리적 차별이다 이렇게 간 건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교호순번제를 하는 나라가 많고 차라리 정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기호를 이기 위해 철폐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처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정의당 한마디만,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잠깐 주장하시는 거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6명 싸움이잖아요, 지금. 미래대연합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한 게 개혁신당 쪽에서 지금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공천 이후에 우리 현역 의원 6명 가지고 올 사람 얘기된 사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뭐 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드러나고 알려진 것보다는 제3 세력들이 각자 내부적으로 상당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개항을 가시라 이런 것도 조율된 발언이다. 그럴 조율된 가능성도 발언이다. 있다. 어느 이렇게 좀 쪽이랑요? 말씀을 드려요. 네? 어느 정치대 너무 쪽이랑 힘 조율된 실어주시는 발언이에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제 치고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심과 화제도 좀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제3신당이 떴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건 죽은 정당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들을 이 제3 세력의 세 군데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요즘 북한이 도발하는 거 보면은 뭐 실력 과시하려고 도발하는 게 아니고 다 내부 정치 문제 때문에 도발하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눈에 돌리는 거.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좀 정책 이슈 던지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 이런 걸 던지는 게 그 창당 구성원 내부에 대한 내부 다지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들어가 있는 얼굴들 보면은 전부 다 민생당, 국민의당 그 못해는 민주당 라인에 계시던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내가 뭐 출마를 하던 지역구 정치를 다시 시작하던 간에 이분들이 자기 기반을 가지고 다시 그 새로운 당에서 시작을 하려면은 어쨌든 이낙연 대표하고 합쳐야 돼요. 내부에서 계속 가자. 합치자. 계속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정책 이슈로 간다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세게 던지면서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부의 작용 때문에라도 합칠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북한까지 비교하면 좀 과한 것 같아요. 원래 이준석 위원장은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거에 아주 능통하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아니고 중요한 것도 저기 개혁신당의 내부가 민주당 인사들이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허은하 의원이나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보수 정통 세력들이고 지금 말하면 양양자 의원, 뭐 금태섭 의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도 지금 억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실력 발휘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격신당 띄워야죠. 근데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지금 결국엔 정치는 현실이고 결국에는 3세력이 정의당이 3번이잖아요. 그 3번을 뺏어오려면 의석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의석수 확보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물론 좀 기다려야겠지만 그랬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내부 구성원들을 뭐 단단하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입장 좀 바꿔서 뭐 어디든 지역구가 계양을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호남이 됐든 좀 입장 바꿔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요? 안 나가신다고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안 나가죠. 나와요. 안 나가죠. 네, 본인은 대선으로 지켜야지. 지금 어디 나와서 그 힘들게 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개혁신당도 그렇고 미래대연합도 그렇고 뭐 계양에 출마해라, 호남에 출마해라 계속 출마 압박은 그게 받고 이제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서로 어깨 싸움 플러스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뭐 단돌이나 아니면은 밖으로 외부적으로 저기 본인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 이슈 파이팅의 재료는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왜 굳이 그 개항으로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낙연과 붙여놓으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실수한 것 같지 않냐? 이슈는 그런- 되잖아요. 이슈는 되지만 제일 재밌죠. 답을 못 하잖아요. 이낙연 대표. 네가 가라 개양.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3지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한 인물이 또 있잖아요. 누구죠? 류호정 의원. 아. 이제 탈당하면서 아이고. 이제 정의당을 정면으로 지금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김준호 위원장? 요즘 의원들 아직 탈당 안 했고요. 네, 음.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탈당계를 낼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은 지난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제 탈당 결행은 2주 정도 걸리는 뭐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정리할 게 많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비례 순번이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셔가지고 뭐 짧은 기간이지만 좀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줄 것으로 좀 믿고 있고요. 어쨌든 비례 1번 국회의원이 상징성이 있는데 탈당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예. 처음 봐요. 보통 정치인이 탈당 기자회견하면 탈당을 바로 하면서 하거든요. 아, 예. 선언과 동시에 그냥 탈당을 하는 건데 2주만 봐줘 하는 것들도 좀 우습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뭐 계산할 게 있나 아니면 무슨 세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보좌진 정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본인은 끝까지 남아서 당의 변화를 좀 이끌어 보려고 그러면 남아서 했다. 해야지. 그런데 정의당은 좀 내부적으로 민주당 제2중대로 남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김준호 위원장 얘기도 살짝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그런 뉘앙스가 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민주노동당이 2000년에 창당하고 2004년 처음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 민주당과는 늘 이제 그런 혐의를 많이 받았는데 따로 갈 때도 있고 함께 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연대 연합을 하든 간에 끝까지 따로 있을 거라는 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더 긴밀하게 유착됐다가 어떨 때는 상호 불편한 관계였다고 하지만 저희가 글로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밀착돼 있구나. 지금은 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거리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분들은 복당하겠지. 저분들이 다음 총선까지 저렇게 따로 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의문부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 오해 이중대도는 저희가 뭐 지난 대선 지나고 나서는 뭐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까지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런 교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양당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이중대론이 늘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그런 부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사는 동네 계양을로 오. 한번 같이 가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흘리는데 이선영 출마설은 이제 저 인사할 불가능하잖아요. 거예요. 이거 지금 스포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계양을에 아니 어차피 아무래도 지금 투표권이 90일이 없을 것 전 같은데. 지났기 때문에 언론인이 이제 출마할 수는 없고. 아니 출마가 아니고요. 또 제가 이게 없다고요? 투표권이 있으면 이사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사 가려고요. 아무튼 그렇고 비례를 네. 하시네 비례. 저희가 늘 전략 영입으로 노리고 있지만 아무튼 뭐 제가 떠날 지역구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굉장히 뜨거운 그렇죠. 네, 동네인데요. 인천 계양을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출마하기로 굳힌 거잖아요. 그죠? 굳혔죠. 네, 네. 네. 어떻게 이재명 보셨어요? 당대표도 네, 네. 90% 이상 이 계양을에 나갈 것 같고 아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 출마한다 아니다 아니래요? 이런 얘기가 제가 막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막 방송 중에 하니까 네. 그쪽에 관련된 전화 분이 왔어요?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내가지고 네. 아니야 형 90% 이상 계양을에 나가고 뭐 연동형 병립형 이것 때문에 비례 뭐 약간 고민을 하지만 그냥 90% 이상 계양을 나간다. 제가 보냈나요?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령 대전은 예. 확실한 것 같다. 명령 대전이 이제 계양을에서 펼쳐진다. 관심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좀 싱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그쵸.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보수우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게는 무덤과 같은 곳이거든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동네예요.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나가서 득표율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출마를 준비해 왔던 몇 번 출마를 해왔던 현재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 뭐야 우리 당협위원장 출마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원희룡이야? 우리는 원희룡 안 찍을래 안 도와줄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분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와 싸워서 내가 의미 있는 패배를 기록했어. 이기면은 좋지만 정치는요 선거 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는 뺏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서 만약 선거에서 지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또 정치인싸 나와가지고 김진우 위원장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평소에 저한테 삿대질한 적 없어요. 네. 제가 그 방송 얼마나 잘 아니 수습했는데. 그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상대자가. 근데 원희룡 전 욱하시지. 장관이 인천 계양을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네. 모를 리가 없다. 여기 송영길 전 네. 민주당 대표가 이곳에서 네, 뭐 한 그렇죠. 5번 네. 하셨고 네, 네, 네. 또 이재명 대표 뭐 계양을 당선됐고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오려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기 체급을 대선 후보급으로 좀 이미 높이려는 대선 거 후보예요. 아니냐. 네. 아. 이미 대선 후보예요. 말한 대로 장소님 얘기한 대로 정치인은 배지를 못 달고 선거에서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같은 경우는 이미 나는 대선만 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 선거 상관없다.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는 여기에 나갔다는 선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제 대선 후보급이다. 이재명이라는 야권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내가 맞서서 싸웠고 여기서 최소한 한 자릿수의 어떤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면 나는 이 정도 급이라고 당이 주장할 수 있는 바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원희룡 전 장관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의 소장파, 소신 발언을 하고 본인대로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와서 했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유의미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아니면 만에 하나 뒤집는 결과도 저는 없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부역하고 양평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런 행태의 정치인으로 전락한 상태에서는 이젠 그런 국민들한테 신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단지 정치 공학만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대권 후보니 나는 그와 붙어서 나는 그 급으로 올려놓는 좋은 기회다 하면서 나 인천 계양을 나갈 거야. 그거 끝.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정치인 원희룡에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다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내 몸값 올리고 충성하고 여기에서 패배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챙겨주겠지.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좀 박하게 이재명 평가하고 대표 싶어요. 입장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좀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것 전혀 같아요. 달가운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기자들하고도 하고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왜 원희룡 장관이 뭐 옮기면 쫓아가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래 쫓아다녀 이 얘기거든요. 날 왜 귀찮은 따라와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다. 그게 어떤 인천 계양을의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 인천 계양을의 발전과 아니면 그 계양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를 출마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 셈법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어디 저 부산이라 쫓아올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게 뭐 두려운 뭐 이런
보다는 좀 귀찮은 존재. 근데 그렇게 이거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좀 두렵죠. 두려워요? 보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 않는다면 당에 대한 지난번에 충정. 네, 지난번에 두려워요? 지금 엄청 진짜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조마조마까지. 두려워해야 되나? 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럼 예전에 접전할 네. 거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예전에 성남 버리고 계양으로 안 갔죠. 안철수 피해서 성남에서 계양으로 갔잖아요. 어떻게든 본인 사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낭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치에서 저는 중요한 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낭만이요? 그 안 되는 거에도 꿈을 이룰 수 도전해보고 있다, 이런 낭만. 좀 그러한 고속도로 방어하는 네 낭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원희룡 장관이 예전 21대 국회 초반에 국회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5대0 승리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여태까지 민주당하고 붙었던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공중전도 능한데 백병전도 아주 뛰어나요. 스킨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 인천 계양 이사 가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이자 경기도지사였던 사람과 전직 국토부 장관이자 그 제주지사였던 사람이 그 한 지역에서 붙으면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발전 과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네가 좋아질 거다. 네, 그런 부분은 계양분들의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얘기는 부모님이랑 네. 얘기를 좀 아니 해봐야겠네요. 계양을 주민들을 무시하는 판단이에요. 무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말하자면- 대표가 성남 무시해가지고 계양 간 겁니까? 지난번에? 성남에 출마한 적 있으신가요? 성남 시장을 했지. 아 그럼 거기 출마한 적 그러니까 있었어요. 저는 보면 이인정 국회의원 의원께서 출마하신 적이 얘기하는 있어요. 것들은 예. 거기에 성남 그 안철수 지역구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당이 그냥 전략적으로 당이 판단하는 거지. 꼭 여기를 안 가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이야. 어떻게 그런 본인의 경우가 정치적 있죠? 고향이 있는데 거기를 그때 인천 정치적 계양으로 고향이요? 도망간 정치적 거잖아요. 고향은 광주라고 그랬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건 그랬어요. 좀 성남에서 네. 잠깐 정리를 예를 좀. 들면 그러면 국회의원 정치적 고향이 출마하셨어요. 성남시장 그러면 경기도지사였으면 경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인천으로 갔잖아요. 뭐 인천 가면 어때요? 아, 이건 광고 좀 나갈 너무 동안 요 잘못된 얘기는 두 이건 분이서 조금 무리수 계속 같아요. 없어 보여요.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얘기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총선 목표로 151석을 제시했잖아요. 아,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안 겸손해 보여. 아, 근데 겸손하자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일부 우리 진보 진영에서 뭐 200석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항구령을 내린 바가 있고 151석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151석이 돼야만 이 무도하고 독재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설 수 있다. 그게 딱 151석 한 석만 더 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해석으로 그래, 그런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겸손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는 어떤 말하자면 주장이고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서겠다는 대표의 입장이다. 말씀.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앞에 좀 지나갔지만 원희룡 장관 출마는 호재고요. 호재예요. 네, 제가 봤을 때 호재고 왜냐하면 쉽게 반윤 선거로 지역구 선거까지 돌파 가능해 버린 거예요. 차라리 굉장히 프레시하고 참신한 인물을 국민의힘 쪽에서 개항에 자객 공천하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더 부각시켜 버릴 수가 있는데 예. 오히려 양평 고속도로의 주인공이 이제 등판하면서 되게 손쉬운 지역구도를 선거구도를 불편한 선거구도를 밀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럼 지역구에 오히려 힘을 뺄 수 있다는 분석인 네, 거예요? 저 되게 편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팩트 체크는 제가 기억이 이상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옛날에 한번 내려왔을 때 재보궐에서 한나라당 한번 개항을 해서 당선된 적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고 그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이게 마지막 저는 잘한 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다 험지예요. 그러면 지더라도 명분이 있게 져야 되는데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때 이렇게 고성 지르실 때도 그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대표 선거에서 초반에 2등을 했어요. 그 2000년대 후반에. 그리고 3등 하다가 지금 4등까지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여권의 4강 후보인데 그 위를 못 올라가는 모멘텀을 이번 비대위원장을 잡았어요. 근데 못 잡으면서 지금 새가 좀 꺾였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명분을 남기려면 종로에 못 나가고 용산에 못 나간다면 그냥 이재명 대표라도 잡으러 가는 명분이라도 세워야 본인이 계속 정치적 재기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더라도 잘한 선택이다. 제주도 가느니
양천을 다시 가느니 이건 차라리 명분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저는 위원장. 151석의 목표 자체는 어느 당대표도 자신의 전적보다 자기 당의 전적보다 목표를 낮추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워낙 많이 드신 것도 있지만은 151석은 의석수가 줄는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줄 소수정에 남겨놓겠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된 메시지라고 봐요. 그냥 당의 승리를 넘어서 다음번 나의 대선을 위한 발판,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의석수가 딱 그 정도 목표를 잡는 게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이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 151석 과반 못 넘으면 레임덕이에요. 똑같은 발상일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아까 겸손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겸손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본인들은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180석 얻을 수 있고 잘하면 200석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국민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도 심판하실 테니까 그냥 레토릭으로 151석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얘기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180석 이상 얻을 거예요. 뭐 저희들 성원 보내주세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단어의 선택이긴 한데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될 거고 당대표로서 총선 지휘자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지 그냥 요 의석수 몇 번 얘기한 거는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도 좀 김준호 위원장에 이어서 팩트 체크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네요. 네. 낙선했지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김준호 변호사가 언급한 MBC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고요. 전화 면접 조사와 모바일 웹 조사가 혼용된 패널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치인싸 1월 21일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어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환 당협위원장, 서영주 부대변인 감사드리고요. 김준호 위원장과 장성철 소장님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예요? 자르지 마세요. 나오겠습니다. 끝까지 나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